다음 5.43 항목, 이거는 소방원 장구와 호흡구의 상태를 양호하고 공기 실린더, BA 실린더는 완충되어 있고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탱커에는 4개의 소방원 장구를 선내에 비치해야 되고 소방원 장구는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뭐 요런 거 있고요. 요런 거 있고 헬멧 있고 3시간 동안 점등하는 승인된 전기 안정 등 반폭 형식이어야 한다. 보통 검사관들이 이제 확인을 해보면 손정들에 불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불빛이 너무 약해도 안 돼요. 만약에 점검 중에 불빛이 너무 약하면 아예 전등 자체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먼저 배터리를 교환해 보거나 전구를 교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겠죠. 고압 절연 손잡이 도끼, 승인된 형식의 호흡기구,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의미는 나름 정리를 해본다고 상의 따로 하의 따로 뭐 장하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의는 뭐 따로 둬도 상관이 없지만 하의랑 장화를 연결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장화를 신으면서 입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장비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비상상시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뭐 포장되어 있다, 포장지도 다 제거되어야겠죠. 그리고 뭐 이물질이 BA 마스크에 붙어 있으면 그런 것도 닦아주고 마스크 끈도 다 최대한 늘려놓고 바로 얼굴에 안착시킬 수 있게끔. 이 내용은 라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이죠. 방앗줄 최소 30m 이상, 그 다음에 스냅훅도 걸 수 있어야 되고, 각 호흡구마다 2개 예비 공기병이 비치되어야 된다. 스페어 실린더를 말하는 거죠. 소방원 장구 및 개인 장구는 영구적이고 명확하게 표기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하며 멀리 떨어진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솔라스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라고 건정할지라도 소화훈련은 자장식 호흡구 한조로 사용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자장식 호흡구의 상태와 작동이 만족스럽게 점검해야 되고, 호흡구를 충전하고 실리더 밸브를 잠그어 압력이 1분 내에 10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 BA 실린더의 매년마다 에어 퀄리티 테스트를 애뉴얼 인스펙션마다 해야 된다. 또한 5년마다 프레셔 테스트를 해가지고 용기의 프레셔 테스트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점검돼야 되고, 케미칼 그리고 가스 탱커 틀은 IBC, IGC 코드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호흡 장구들을 보유해야 된다. 5.44 항목은 EBD에 관한 내용이죠. 거주구역과 펌프실 그리고 기관실 내에 있는 EBD 상태는 양호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가. 보통 거주구역 내에 있는 EBD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펌프실이나 기관실 내에 있는 EBD에 보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페이스 쪽에 마스크를 쓸 때 고무 같은 게 달라붙어서 찢어진 경우가 많아요. 꼭 그런 거를 한 번씩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거주구역 펌프실 기관실에 통틀어서 압력이 그린존에 있는지를 항상 봐줘야 되고요.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EBD는 소화용으로 또는 산소 결핍 공소 또는 탱크의 입실용으로 사용돼서 안 되며, 그러니까 파이어 파이팅 또는 옥시젠을 이제 공급하는 용도 아니면 뭐 카고 탱크에 들어갈 때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소방연이 착용돼서는 안 되고 무조건 비상 탈출용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EBD에 보면은 이거는 하드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스케이프 뭐 용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죠. EBD는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EBD는 10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BD는 탈출 동안에 눈, 코, 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건 또는
안면용품을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두건 및 안면용품은 브론즈 재질로 제작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창을 포함하여야 된다. 사용하지 않는 비상탈출용 호흡구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후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에 걸 수 있게끔 끈이 다 달려있죠. 또한 이 BD는 작동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죠.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훈련의 EBD 작동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EBD는 이것은 에스케이프용이 아닌 훈련용으로만 사용하는 거라고 마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5.46 선적되고 있는 모든 화물, 연료유, 그리고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MSDS가 준비되어 있고 모든 항해사들은 숙지하고 있는가. 선적되고 있는 화물은 카고 탱크에 들어있는 모든 화물이고 그 다음에 연료율은 FODO 그러한 것들 LO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급하는 제품 이런 MSDS는 데크에서 쓰는 디터전트 아니면 페인트에 대한 MSDS를 말하는 거죠. 이 MSDS에서 사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지금 실려있는 화물의 카테고리 X, Y, Z, OS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류에 대한 화물이 그 다음에 이 화물에 어떤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지 톡식이면 톡식, 플레머블이면 플레머블 아니면 부식성이면 부식성 그리고 응급처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관이 항해사 불러서 지금 싣고 있는 화물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이런 거 물었는데 만약에 가솔린을 싣고 있어요. 그럼 가솔린은 플레머블이니까 플레머블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케미칼 싣고 있으니까 그냥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 5.46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는 거겠죠. 5.46 이어서 이러한 내용도 있는 걸 한 번씩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요. 페인트 보호도막 이런 내용 또 친숙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번씩 다 읽어 보셔야 돼요. 다음 챕터 6 Pollution Prevention 6.21의 BWTS에 대한 내용인데 밸러스트 수 처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시스템은 양호한 상태이며 필요한 곳에 사용되며 사관이 선박의 안전한 작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이 내용인 즉슨 본인이 타고 있는 배에 BWTS 시스템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로딩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디차징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스트리핑은 어떻게 하고 그러한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묻는 거예요. 챕터 7 Maritime Security 이거는 사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묻는 거죠.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사스 테스트 언제 해달라고 공문이 오면 그거에 맞춰서 본선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검사관이 보는 내용 중에 사스 테스트는 거의 모든 배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검사관이 주니어 오피서한테 너희 배 사스 테스트 하고 있잖아. 근데 그 버튼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버튼을 못 모르는 주니어 오피서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본선 승무원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검사관은 외부 사람이잖아요. 이 외부 사람이 이 정보를 어디에다가 팔아먹을지 모르는 거니까 본선 안전에 대한 시큐리티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걸로 봐서 지적사항이 나가니까 거의 낚시성 질문이죠. 만약에 이런 질문을 듣게 된다면 모범적인 답안은 알려줄 수 없다. 이거는 선박 보안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고
너가 알고 싶으면 뭐 본선 시큐리티 오피서인 선장이나 일항사한테 문의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죠. 자, 챕터 8 카고 앤 발라스 시스템 페트로늄에 관련된 내용인데 1.1 사관들은 맥시멈 로딩 레이트, 벤팅 카파시티 포함한 안전한 화물 작업과 관계된 방침 지침 및 절차를 알고 있는지. 보통 CCR에 보면 이것저것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그 포스터가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 때문에 붙어 있는 거고, 또한 간단히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쉽게 알려주는 포스터들을 붙여놓은 거죠. 카고에 대한 로딩 레이트 뿐만 아니라 발라스트 탱크에 대한 로딩 레이트도 게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벤팅 어그리먼트, 2차 벤팅은 탱크에 프레셔가 차게 되면 벤팅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뭐 20 kPa 아니면 마이너스 3.5 kPa 이런 숫자들이 적혀져 있죠.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화물 관리 장소, 즉 CCR에 게시되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8.4는 로딩 마스터, 로딩 컴퓨터에 대한 내용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라면 성급 승인이 되었고 주기적으로 테스트 중인가. 이 주기적으로 테스트는 이 로딩 컴퓨터가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정상값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데미지 스테빌리티 붓겟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수치를 입력해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보통 이거는 회사마다 매뉴얼에 몇 개월마다 테스트를 하세요 라고 적혀 있고, 요거는 일항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이제 주니어 오피서가 알아야 될 거는 데미지 스테빌리티. 이거는 뭐 클릭 한 번이면 계산이 되는 거니까 보통 검사관이 데미지 스테빌리티를 확인할 때 주니어 오피서한테 물어보진 않지만, 뭐 일항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거를 알고 있어야겠죠. 8.4 항목 이어서 이러한 내용들은 로드컴에 어떠어떠한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드컴에 필요한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8.7 모든 사관들과 부원들은 선적된 특정 화물에 대한 비상 절차를 포함하여 카고 시스템에 친숙화되어 있고 비상 하역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가. 사관들은 다음의 기본 지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상 운용과 화물 취급, 그리고 크로스 로딩, 디차징, 샘플링, 위험 화물들의 노출 뒤 우려 처치 요구사항, 어떠한 화물들의 터치 아니면 뭐 마셨다 아니면 노출됐다, 눈에 들어갔다, 그럴 때 어떻게 우려 조치를 할 건지, 뭐 비상 상황 시에 스필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육상과 통신 절차, 비상 중지 절차, 그리고 다음의 요구사항 등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8.7 항목 이어서 보면 고비중 화물의 영향, 고비중이면 하이 덴시티, 즉 무거운 화물은 어떻게 실어야 되고, 독성 화물과 관련된 위험, 정전기 발생의 위험, 이런 거 보면 뭐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로딩은 뭐 1m/s로 한다. 이거는 뒤에 다시 나오는 내용이고, 독성, 고비중은 디자인 덴시티를 기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주니어 오피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일항사 관련된 거라서 나한테는 안 묻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내용들을 주니어 오피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이 검사관들은 생각하고 질문을 하니까, 혹시 이런 거를 몰라도 일항사한테 물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8.9 항목은 디벨 펌프에 퍼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묻는 건데, 뭐 그룹 펌프를 사용하는 배라면 해당 내용이 상관이 없는 거지만,
흔히 제일 유명한 프라모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선박이라면 주기적으로 퍼징을 해주고 있고, 또한 그 퍼징 레코드가 관리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한계, 펌프에서 세고 있는 한계치에 넘으면 안 되니까 그 한계치에 대한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제작사의 인스트럭션에도 보면 우리 펌프는 뭐 하루에 0.5리터 세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노멀한 상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0.5리터, 뭐 2리터, 화물 세는 게 0.5리터, 2리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 8.10은 사관들과 부원들은 이머전시 스톱 버튼의 위치를 알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 이를 묻는 거죠. 보통 비포 디스차징 시에 이머전시 스톱 버튼을 테스트하게끔 되어 있고, 배에는 뭐 5개, 뭐 6개 구역마다 이머전시 버튼이 있는데 CCR에도 있고 뭐 매니폴드에도 있고 펌프룸 입구에도 있고 그런 위치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관들은 프라이머리 앤 세컨더리 카고 탱크 벤팅 시스템과 정확히 설정된 값을 알고 있는지, 보통 화물 작업 중에 로딩을 할 때는 양압이 걸리고 디차징 할 때는 음압이 걸리는 게 정상인데, 이 압력이 찼을 때 PV가 정상 작동을 하면은 이런 알람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원래 이 사람이 만든 기계라는 건 오작동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V 밸브가 작동을 안 하더라도 CCR에서 가시적으로 아니면 음향적으로 알람을 줘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항사가 CCR에서 항상 상주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피서들은 당직 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뭐 PV 벤트는 얼마에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면 얼마의 알림이 오고,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양압 22에 알람이 온다, 3.8에 알람이 온다, 뭐 이런 등등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밑에 설명해 둔 거고요. 1차 장치,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가 실패한 경우에 가압 또는 부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기,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 혼합 객체의 완전한 방출을 허용하는 제2차 주산, 요거죠. 세컨더리 알람. 이런 세컨더리 알람을 선박의 화물 제어실에서 감시 장치와 함께 요구되는 장치로 보호되는 각 탱크에 압력 센서가 부착될 수 있다. 레벨 게이지 보면 압력 센서도 다 보이죠. 8.19 항목 이어서 이러한 내용들도 있는 거고요. 8.19 항목 이어서 이러한 내용들도 있는 거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보통 벤트의 설정치를 보면 10%로 보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10%로 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도 있고, 37 데크 오피서가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정전기에 대한 내용이죠. 정전기에 대해서 검사관이 물어보면은 답변해야 될 내용으로는 처음에 이니셜 로딩 레이트를 1m/s로 한다. 그리고 맥시멈은 7m/s로 한다. 그 다음에 정전기 함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소가트 책자에 보면은 정전기 함유는 뭐뭐뭐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번 주의사항으로는 30분 뒤에 디핑, 얼리징, 오와 샘플링을 한다. 그리고 방폭, 정전기가 안 통하는 뭐 스패너나 장비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8.40 항해 사관들은 휘발성 함유를 운송한 후 탱크 클린에 관련된 위험성과 액체를 탱크로 낙하 주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이 탱크 클리닝 규정을 보면 이소가트의 11.3에 보면 탱크 세정 권고사항이 나와 있고 이것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액체를 탱크로 낙하 주입하는 것, 이것은 상부로부터 선적 또는 발라스팅은 탱크 안에 작은 물방울을 튀길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석유화학가스의 농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증기도 발생할 수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소가트의 로딩 오버홀을 잠깐 살펴보자면 발화점 마이너스 10도씨보다 높은 온도의 휘발성 석유나 비휘발성 석유는 가스 프리가 되지 않은 탱크에 오버홀 방식으로 싣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고 됩니다. 또한 발라스트와 슬롭은 가연성 가스 혼합물이 들어있는 탱크로 오버홀로 적재 또는 옮겨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내용에서는 항해사관들은 휘발성 화물을 운송한 후 탱크 클리닝 절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논 이너트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너트 가스를 쓸 수 있는 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통 클리닝 가스 프리 LEL 10% 등등 그런 규정들이 이소가트 책자 안에 나와 있죠. 자, 8.3 항목은 카고 펌프의 퍼포먼스 커브 어빌리어블 CCR 포스터 중에 보면 이 카고 펌프를 RPM 얼마 이상에서 돌리게 되면 시간당 디스차징 할 수 있는 양이 나와 있죠. 이 커브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 데크 오피서들은 테스트 규정, 카고 라인과 베이퍼, 이너트 가스 라인 등의 테스트 규정들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죠. 간략하게 살펴보면 테스트는 최소한 애뉴얼 1년마다 1.5 타임, 그러니까 기존 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가 있죠. 이 프레셔에 1.5를 곱한 프레셔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들을 말하는 거고요. 카고 호수도 마찬가지고 파이프라인, 기타 다른 파이프라인도 1.5 이걸로 테스트를 하죠. 그 다음에 8.4 항목이어서 이러한 내용들도 있는 거고요. 8.4 항목 사관들의 친숙화 훈련을 묻는 건데 그 내용으로는 P&A 매뉴얼을 말하는 거죠. Procedure and Agreement 매뉴얼. 그리고 이 매뉴얼이 접근에 용이한지를 묻는 내용인데 보통 P&A 매뉴얼에서 주니어 사관들한테 묻는 내용으로는 밑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P&A 매뉴얼 안에 강제 세정 규정에 대한 조건을 묻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스트리핑을 하고 나면 최소 한도로 남는 양이 얼마만큼인지를 묻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트림은 최소한 얼마 이상이 유지돼야 되고 맥스 몇 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힐링에 관해서도 그리고 디스차징 시에 스트리핑을 하게 될 때 트림은 최대 몇 미터 이상이 넘으면 안 되고 힐링은 몇 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P&A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죠. 8.6 항목은 플레머블 카고와 톡식 카고를 싣고 난 다음에 탱크 클리닝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것을 알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The Control Use of Chemical and Solvent Gas Spraying and Steaming of Cargo Tank 이거에 대한 규정으로는 60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죠. 60도 이상의 탱크에서는 솔벤트유에 디터전트를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티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오피스들이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잠깐 그 내용을 보면은 스티밍 하기 전에 LEL이 10% 이상이 초과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자, 8.10 항목 이 내용에서는 사관들과 부원들이 아래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이 내용들을 잠깐 보면은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폴 안엑스 2 그리고 카테고리 X, Y, Z, and then OS 이거의 뜻에 대해서도 많이 묻고요.
이 뜻은 IBC 코드를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Communication Procedure with Shower and Emergency Stop Procedure. 보통 십시와 세이프티 체크리스트에 보면 스톱을 크게 3번 외춘다. 보통 이렇게 쓰죠. 그리고 드라잉, 패딩, 이너팅에 대한 뜻도 알아야 되고, 밑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종류, 부식성 화물에 대한 위험, 톡식 화물에 대한 위험, 정전기 화물에 대한 위험, 핸들링, 나이트로젠 핸들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식 항목 이어서 핸들링, solidifying and high viscosity cargo, 프리워싱 리콰이어먼트, 또한 챕터 17, IBC 챕터 17에 대한 내용, MEPC2 서큘러, 요거 1년마다 개정되는 거, 휘트니스 서트, P&A 매뉴얼, MSDS 등등을 알아야 된다. 이걸 묻는 거죠. 8.11 항목은 카고 컴파빌리티 차트에 대한 사용법과 친숙화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건데, 이 차트도 CCR에 대개 포스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트뿐만 아니라 USCG의 책자 뒤쪽에 보면은 컴파빌리티 차트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되어 있는 화물도 실을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8.12 항목은 사관들이 이니비토 카고에 대한 내용들을 묻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니비토란 우리말로 하면 억제제고, 이 억제제는 화물이 기타 원인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걸 막아주는 걸 알 수 있죠. 그 변형의 원인이라면 공기와 접촉이 돼서 화물이 변경될 수도 있고, 뭐 햇빛에 노출되면 변경될 수도 있고 등등 기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화물의 성질이 바뀌는 걸 억제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카고들은 챕터 17, IBC 코드의 챕터 17의 칼럼 5에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고, 검사관이 묻는 질문은 너희 배에 이니비토 카고가 실려 있으면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묻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요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8.13은 8.13 항목은 항해사들이 톡식 프로덕트나 휘발성이 강한 화물들을 싣고 난 다음에 벤틸레이션과 탱크 클리닝에 관련하여 위험성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또한 탱크 클리닝 플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보통 탱크 클리닝을 하기 전에 일항사는 탱크 클리닝 플랜을 작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선원들과 공유를 하죠. 거기 내용에 보면은 탱크 클리닝은 어떻게 할 거고, 대략 몇 시간이 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고, 기타 일항사 오더 등등이 적혀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고 오피서들을 포함한 부원들이 서명을 하게 돼 있고요. 8.14 항목이어서 이러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8.14 항목도 앞서 페트로늄 항목에서 나왔던 건데, 탱크 퍼징에 대한 내용이죠. 코포덴 퍼징. 여기 내용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8.15 항목은 데크 오피서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카고 탱크의 피클링과 패시베이션의 요구사항, 그리고 친숙화가 되어 있는지 묻는 거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절차서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죠. 패시베이션과 피클링을 하는 이유로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카고 탱크 표면에 그동안 화물을 실으면서 데미지가 많이 축적이 돼서 기존의 탱크를 보호하는 막 같은 게 입혀져 있는데 이 막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탱크 벽에 점점 데미지가 축적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크롬 산화물 막을 형성하기 위한 탱크 표면에 적용되는 산성 처리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테스트의 빈도는 선박이 종사하는 그 화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산성 화물을 많이 싣는다면 이 패시베이션이나 피클링을 자주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패시베이션이나 피클링이 끝나면 산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클리닝을 더 한번 해줘야 되는 거죠. 8.16 항목은 워러시 테스트에 대한 항목이네요. 이것도 일항사가 하는 일이지만 모든 오피서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워러시 테스트는 케미칼 선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테스트로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카본 테스트, PTT 테스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8.17 항목은 화물 샘플이 스토어 안에 안전하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고, 그리고 오피서와 선원들은 핸들링 프로시저에 대해서, 안전한 핸들링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샘플 스토어에 보면은 각 구역별로 한 개 한 개씩 꼽을 수 있도록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카고 샘플도 컴파빌리티 차트에 따라서 따로따로 구별을 해 놓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와 연결돼서 샘플 관리하는 대장도 있어야 되고요. 샘플을 어느 포트에서 몇 포트를 받았고 어디에서 몇 포트를 줬고, 그에 따라서 서베이어 사인도 받아 놓으면 좋고, 유효기간이 지난 화물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앞서 나왔던 내용인데, 카고 펌프 이머전시 스톱에 대해서 위치를 어디에 알고 있는지 묻는 거죠. 8.29 항목은 사관들은 휘발성 함유이나 톡식하고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휘발성 화물이나 톡식하고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크로스 컨디션에서 운반되고 있는지를 묻는 거고, 탱크 해치, 탱크 클리닝 구멍, 그리고 사이트 포트 등등에서 가스 타이트와 이제 화물이 안 새는 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에서 보면은 Open venting is allowed by the code. 코드는 IBC 코드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17장에 보면은 벤팅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화물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크로스 로딩 관련해서는 IBC 코드 17장의 칼럼 J를 보면 크로스 로딩인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프레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어떤 화물이 휘발성 화물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프레시 포인트 60도를 기준해서. 8.39 항목은 오버프레셔에 대한 항목이죠. 오버프레셔는 퍼징이나 볼로잉, 그리고 피깅을 할때 나이트로젠에 의해서 카고 탱크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인데, 보통 좀 뻑뻑한 화물, 즉 하이 비스코시티 화물을 싣게 되는 경우에 작업이 끝나고 나서 육상 측에서 블로잉을 하게 될 때 엄청 센 압력으로 블로잉을 하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카고 탱크의 압력이 엄청 높아져요. 그거에 대한 절차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검사관들이 리스크 오브 오버프레셔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매니폴드 게이트 발브를 100% 여는 게 아니라 25%, 10%만 열어서 한 번에 N2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8.4형도 앞서 나왔던 항목으로 벤팅 시스템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알람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는 거죠. 8.4형도 앞서 나왔던 내용으로 벤팅 시스템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알람에 대한 거를 묻는 거죠. 예, 이것도 앞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고요. 8.43 항목도 정전기 화물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앞서 나왔던 내용들로 30분 전, 그 다음에 니핑, 얼리징 등등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8.44 항목은 카고탱크에 풀뎁스 사운딩 파이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풀뎁스 파이프가 없으면 주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피서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풀뎁스 사운딩 파이프란 카고탱크에 보면 UTI를 꼽아서 게이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탱크 천장에서부터 보텀까지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서 그 구멍 안으로 화물이 들어와서 게이징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풀뎁스 사운딩 파이프는 본인이 타고 있는 배에 풀뎁스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것도 앞에 나왔던 내용으로 로딩 오버홀에 대한 내용이죠. 8.5 항목은 사관들은 보호장비의 제공 요건을 알고 있고 적절한 보호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즉 이 말은 필요한 작업에 필요한 보호장비가 사용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죠. P라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장비들을 말하는 거고요. 8.56 항목은 사관들은 IBC 코드나 BCH 코드에 따라서 안전장비들의 요구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고, 안전장비들이 잘 제공되고 상태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여기에 제공되는 안전장비로는 BA 세트도 있고, 프로텍티브 크로싱, 부츠, 글로브, 타이트 피팅 고글 등등 나와 있는 장비들이 배에 있고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8.56 항목 이어서 이러한 내용들도 있고요. 8.59는 EBD에 대한 내용으로 입는 방법이라든지 상태는 어떤지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에서는 필터 타입의 마스크는 사용하면 안 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15분 이상은 쓸 수 있어야 되고, EBD는 파이어파이팅으로 쓰면 안 된다, 또는 카고 핸들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8.60 회사는 필터 타입의 호흡기를 사용 금지하고 있으며 사관들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알고 있는가, 필터 타입의 어떠한 호흡기도 배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8.61은 이머전시 샤워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위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머전시 샤워 부스 안에서 물이 제대로 나오고 아이워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킹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죠. 챕터 9 무어링에서는 9.9 항목 무어링 라인들이 제대로 비트에 감겨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비트에 두 바퀴를 완전히 감고 사용하라는 거죠.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옛날 책자라서 이렇게 한 번만 감으라고 되어 있지만, 사이어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 첫 번째 비트 있잖아요. 이 육상에서 들어오는 라인 중에 여기에다가 두 바퀴를 먼저 감고 팔자로 감아서 마무리를 하라는 거죠. 근데 아래 사진처럼 그냥 바로 뒤쪽에서 감아서 이렇게 팔자로 넘겼다 이러면 지적사항이 나가는 거고, 위에 사진처럼 두 바퀴를 감고 팔자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이어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